매매계약의 법정 해제 74번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법정 해제는 얘기는 법이 정한 해제권. 뭐가 있죠? 채무불이행의 해제권인데 채무불이행은 유형이 이행지체냐 이행불능에 따라 구분이 되죠. 이행지체 법정 해제권 행사하려면 그 요건은 이행지체가 있고 채무가 있고 이행채권을 했는데 그 채무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해제권을 발생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떠올려 합니다. 근데 뭘 물어보냐 여기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예요.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성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히 사정이 없는 계약 위반한 당사자도 당의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약하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 해제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도 계약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할 당사자도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이 잠깐 착각을 해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상대방이 청구하게 되면 야, 뭔 소리야? 너 계약 해제했잖아. 계약이 효력이 없어. 따라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행을 의무가 없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대상에는 매매 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 손해금도 포함된다. 계약 해제 원상회복은 주고받은 거 있으면 싹 돌려줍니다. 선악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컨대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지연 손해금도 받은 게 있었으면 그것도 돌려주는 겁니다. 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그래서 법문에 균형은 없지만 지금 이거는 받은 금전이잖아요. 매매계약 받아있으면 뭐였어요? 목적물이 있죠. 목적물이 뭐였어요? 사용수익이랑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상 비록 법문에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이런 규정이 있으면 반대로 이와 균형상 반환할 물건에는 그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 임료 상당액 항상 목적물 사용수익 하면 임료 상당액 기계적으로 암기하십시오. 과실 파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심지어 나아가서 지원 손해금도. 중요한 것은 548조 제2항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 당연히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실상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상계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표현들의 경우에 가시상계 규정 적용된다. 과실상계를 규정해서 채무이익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런 표현 안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하자담보 책임은 그 성격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져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과실상계라는 것은 과실을 전제로 한 책임이 있을 때만 문제예요. 근데 무과실 책임 때문에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이 안 돼요. 다만 과실상계는 인정한 이유는 형평성이라는 관념이에요. 과실상계 하자담보 책임은 과실상계 규정은 적용될 수 없지만 무과실 책임 때문에 형평의 관념에 따라 화재 발생에 아니면 화재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만큼을 참작해서 감액한다. 그 경우는 맞는지입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매매이더의 하자담보 책임은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고 형평이란 관념에 따라서 감액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과실상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집합건물법에 전부 공용부분 및 대지 사용권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용부분은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될 수 없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표현 그대로 보십시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아파트 입지무는 놀이터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민법상 공유했을 때는 뭐죠? 각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는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표현을 바꿉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을 용도로 사용했다. 이 문장을 외우십시오. 집합건물법에서 구조사 공용 부분에 관한 무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에서 특징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수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점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약 또는 공정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처분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5번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자 이게 중요하죠.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 분리돼 처분할 수다 아니다. 자, 일체성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분리처분 금지예요. 대지 사용권. 그럼 처분이다. 그럼 처분의 개념이죠. 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 변동은 이에 해당된다. 예컨대 토지 수용, 취득 수용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토지 수용이랑 취득 수용에 의해서 분리처분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강제 집행 매각과 체납 처분, 국세 체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이 실질은 매매에 해당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만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분리처분 금지는 다세대 주택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분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허락하게 된다면 소유자와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많이 생겨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준공검사 이후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원래는 구분 소유자들 공유로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떠한 사정이 못해서 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때 못해요. 그러다 보니 토지와 건물 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슈가 된 겁니다. 강제 집행 매각도 포함이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념 자체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집합건물법 76번 가등기 담보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자,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 중요합니다.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나 아니면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적용된다. 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 매매대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담보 목적 등기했는데 뭐가 문제죠? 그 피담보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근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나 아니면 준소비대차. 근데 매매대금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3번 차용금 채금.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차용금 채무 맞아요. 아, 피담보 채무 맞아요. 그러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의 상당의 부동산. 자, 원리금과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를 비교해서 시가의 부동산이 높아야만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요. 만약에 차용금 채무는 3억이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2억이면 적용이 안 된다. 4번 차용금 채무의 3억 원의 담보로 자 금전 소비대차네요. 금전 소비대차니까 피담보 채권에 해당돼요. 적용되는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관한 저당권 설정된 4억 원 상당이에요. 그럼 외견상 보게 되면 피담보 채권보다 담보로 제공 부동산이 더 포함이지만 그런 경우 적용 안 돼요. 근데 뭐가 있죠? 2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4억 원에서 저당권에서 우선 변제 효력이 확보된 2억 원을 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시가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안 된다. 5번 1억 원을 자 대물 변제 예약 당시에 목적물 시가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올릴 걸 초과할게요. 이게 원칙이에요. 즉 빌린 돈과 목적물 시가를 비교했을 때 시가가 더 커야만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5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돈을 빌린 거 맞아요. 피담보 채권 맞아요. 2억 원 상당 그림은 동산이다. 동산 양도담보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걸 묻습니다.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77번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명의실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자, 부동산 실명법 중요한 조항입니다. 수탁자가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탁자 처분해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지만 법에서는 제3자의 선악에 상관없이 제3자가 보호합니다. 즉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3자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어디서 배웠죠? 허위 표시 제3자의 계약 해제사의 3자 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신명 3자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3자의 개념은 뭐냐?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해자. 항상 포괄승계인 포함이 안 됐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차로 그와 누구와 사이에?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따라서 그와 사이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직접 맺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으면 제3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가압류. 압류, 부동산의 감류, 가압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아니죠. 명의신탁 때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해당됩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 때 누구와?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 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누구와 계약을 맺었어요? 제3자가 계약을 맺었는데 명의신탁자와.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건데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혼동될 겁니다. 아마 또 출제한다면 이걸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제3자는 수탁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처분 권한자 없는 처분행위에 따르면 등기를 넘겨받은 것 때문에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 못해요. 하지만 이 부동산 실명법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그 3자란 명의수탁자 물권자임을 기초로 후속적으로 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상 손실을 입게 될 때 지혜 있는 게 3자입니다. 하지만 관할청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 자체가 새롭게 나오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78번 갑은 2023년 1월 5일 을로부터 그 소유의 주택이다. 이 사람이 그러면 임차인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50만 원의 기간. 그 다음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날 2023년 1월 5일날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딱 이런 내용을 딱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씩 이슈를 받아야 돼. 1년이다. 주택임대차법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2년을 본다.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딱 떠올라야 돼. 그리고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건 대항요건이잖아요. 대항요건이고 대항요건과 확정이다.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여기까지 딱 감이 잡히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항력을 언제 취득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나옵니다. 대항요건 뭐죠? 이사 및 전입신고. 근데 대항요건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다 갖춘 날이에요. 다 갖춘 해 다음 날이에요. 근데 이사와 전입신고를 1월 5일에 하세요. 다 갖춘 다음 날이니까 1월 6일이고 항상 오전 0시다. 만약에 주택 인도는 1월 4일이고 주민등록은 1월 5일날 했어요. 그러면 인도와 이사와 자 주택 인도는 이사거든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예요. 다 갖춘 날이 몇이에요? 1월 5일이에요. 그럼 다음 날이면 1월 6일 0시. 헷갈리지 마십시오. 다 갖춘 다음 날. 자, 제3자 이해 2024년 5일 경매에 게시될 액수택이 매각됐습니다.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의 보증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뭐 한다?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차이점. 임차권 등기명의 신청에 따라 임차권 등기되는 경우는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3번. 을이 임대인이 액수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자, 무슨 얘기다. 원래 임대인이 을이었어요. 그리고 갑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대항력권에서 대항력 취득했어요. 그 이후에 을이 액수주택을 병에게 매도해서 양수인이죠. 새로운 소유자예요. 그런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하는 보증매다. 자, 이런 대항력권을 갖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이 임대차 목적물에 양수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거고 이 사람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이 사람에게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병의 문제예요. 이 사람 더 이상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갑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6개월부터 계약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종전과 동의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대신 임차인은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나 아니면 조건부 통지를 알게 되면 된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에는 묵시적 갱신 조항은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한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기의 차임을 달한 연체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에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특이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법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법도 묵시적 갱신 조항이 있어요. 거기서는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예요. 차이점은. 그런데 거기는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조건 변경 통지나 아니면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조항이 없어요. 차임 연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자, 5번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법과 항상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79번. 을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4년 5월 1일 식당 운영 임차인이죠. 갑으로부터 서울이 나왔다는 얘기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정한 환산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총합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서울입니다. X 상가 건물을 보증금의 10억, 월 임료는 항상 환산보증금은 임대료가 있으면 100을 곱합니다. 100만원, 1000만원, 1억이네요. 그러면 11억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적용은 환산보증금이죠. 어떻게 본다? 9695437 9억이 서울이에요. 서울이 산목지점 기타예요. 시험은 9억을 초과하거나 이 밑에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세종시가 5억 4천이거든요. 7억이 나왔어요. 969 5437만 하나부터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9는 서울시. 9억을 넘었어요. 11억이니까 이건 무조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서울은 9억이에요. 근데 그걸 초과했잖아요. 그 얘기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적용되는 규정과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보증금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인도받고 사업자 등을 마친 우리 대항력. 대항력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두 번째,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왜 이 얘기 나왔죠? 기한이 정함이 없어요.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구조 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 요 조항이 있어요. 구조 1항이 적용된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을 보여요. 관주 규정이에요. 관주. 그런데 구조 제1항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지역구를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 안 돼요. 그러면 기간이 적용이 없는 것이 적용이 돼야만이 1년을 보는 거죠. 적용이 안 되니까 여전히 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된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구조 1항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거 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구를 정한 일정 금액. 서울이죠. 서울은 9억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11억을 초과했어요. 그럼 당연히 구조 1항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년 존속기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적용이 안 되니까. 여전히 이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특징이 뭐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민법상 임대차 계약 조항이 적용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되신 대신에. 그러면 당사자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법을 뭐 해지하게 되면 한 임차인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되면 당사자가 돼요. 당사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뿐만 아니라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디귿번이에요. 계약갱신 요구권.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의 액수에 상관해서 무조건 적용돼요. 중요한 조항이에요.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즉 계약갱신 요구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요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계약이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반대해서 간다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 안 됩니다. 왜냐? 이 계약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법 구조 제1항이 적용이 안 돼서 이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환산보증금의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 뭐 때문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한다.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죠. 적용되지 않죠. 왜냐? 환산보증금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법 구조 1항이 적용되어야만이 1년을 보는 거예요. 1년을 봐야만이 계약 기간이 정해진 거고 그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구조 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따라서 기간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고 오히려 민법 규정이 적용돼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이 당사자에는 누가 있다? 임대인도 포함된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최근에 판례를 적용한 거였어요. 예상 문제였었어요. 또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80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 이게 딱 나와야죠. 아, 무효다.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면 설사 부동산 신명법에 따라 명의시살등의 유효인 경우더라도 이런 목적이 있으면 뭐다? 무효다. 그게 떠올라옵니다. 배우자 을과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이 있고 두는 부부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네요. X 건물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신탁 약정. 부부.
종중, 종부단체는 이런 변명상의 제한에 해피 목적 등이 없으면 유효하잖아요. 네,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소유 등. 명의신 약정 등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부부 사이에서는 이건 진짜 소유자가 항상 구분해야죠. 이게 약정,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이 세 가지예요. 신탁자가 소유자이냐 아니냐 제가 먼저 구분했습니다. 먼저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다? 그럼 양자 간의 명의신탁이겠죠. 지금 소유자잖아요. 신탁자. 이 사람이 신탁자잖아요. 신탁자가 소유자면 양자 간의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중과생략 등기 명의신탁이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어떻게 구분한다?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아니다는 전제에서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만약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이면 중과생략형 또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고 만약에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냐. 일방 매수인이겠죠. 그 경우에는 계약 명의신탁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소유자가 신탁자이기 때문에 양자가 명의신탁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데 회피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정 자체는 어떻게 된다? 무효가 돼요.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을 앞으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이 없다. 지금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소유자다? 이 사람이 여전히 소유자다. 법률상 소유자다. 항상 외형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다르게 되면 법률상 소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는 지금 누가 소유자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어요. 그걸 외형상 소유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적 소유자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법률상 소유자다. 지금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외형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방해를 받는 거예요. 방해를 받기 때문에 방해를 제거해야죠. 그게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 뭐죠? 214조.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겠죠. 214조에 의해서 거기까지 한번 하십니다. 갑은 신탁자는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이란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치가 안 되잖아요. 법률상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입장에서 지금 등기부에 다른 사람이 소유자 있으니까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럼 방해를 제거해요. 방해 제거가 뭐예요? 등기 말소예요. 근데 등기 말소도 할 수 있지만 214조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214조에서 배웠습니다. 물권자 청구권에서 요것도 214조예요. 결국은 소유자가 방해하는 사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자잖아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부당이득 반환, 명의신탁 약정에서 부동산 신변에서 부당이득 반환 나오게 되면 부동산의 자체 이득을 얻고 아니면 손해를 본 게 있냐. 자, 법률상 소유자가 이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당이득은 이 사람이 이득을 얻고 이 사람이 손해를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상에는 소유자지만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사람은 여기서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손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원인은 할 수가 없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려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받아야 하는데 법률상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 사실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3번 갑은 을 상대로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청구할 수 없다. 왜? 명의신탁 해지를 하려면 뭐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데 지금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안 됩니다. 4번 을이 병에게 제3자겠죠. 매도하고 매매하고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악 구분 없이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건 을은 갑에게 불법 회계 책임을 분다는데 왜냐하면 자 병이 제3자에 해당돼서 부동산 신명법의 조항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처분해버렸어요. 그런 말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 사람이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시점부터 소유권을 상실했죠. 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손해예요. 누구 행위로? 을의 행위로. 근데 을의 행위가 불법이죠. 왜냐하면 을은 갑에게 이 부동산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못했죠. 이 사람 행위로. 그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이름 소유권의 상실하고 이게 손해잖아요. 누구 행위로? 을 행위. 이 처분 행위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갑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자, 80번. 자, 이렇게 해서 34회까지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3회 보겠습니다.